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열어주겠습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대형마트들이 한 달에 2번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거를 이제 한 달에 4번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인근 재래시장과 소규모 상가를 살리기 위한 규제라고 하는데 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대형마트들이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면은 정말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건가요? 참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2번에서 4번으로 늘린다면 만약에 살려날까? 그 질문을 놓고 학계에서도 좀 연구조사를 한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2번 휴무를 하고 난 다음에 재래시장의 매출 상승률이 한 3.9? 숫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별로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았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4번으로 늘어나면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 2번 했을 때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이거는 너무나 작게 휴일을 해서 그러니 더 휴일을 늘리면 4일, 5일 하면은 효과가 더 뚜렷해질 것이다라는 쪽이 있고, 아니다. 봐라. 휴일 해도 결국은 재래시장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첫째, 카드 사용 안 되죠. 위생으로 불결한 느낌이 들죠.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주차장이 협소하죠.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휴일을 늘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같이 좀 이렇게 옛날 분들에게는 상당히 향수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풍치가 있는데 젊은 분들에게는 또 좀 더 위생적이고 깨끗하고 정렬이 잘 돼 있는 그런 마트를 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서로의 이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인 것 같은데 미래는 대형마트 쪽으로 가지 않는가. 재래시장은 그만큼 희소 가치는 늘겠지만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골목 상권을 지키자라는 구호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카드 사용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아니면 주차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포괄적인 그런 대책을 고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외신 읽어주는 남자 정면 타임즈. 네, 외신 소식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지금 뭐 엄화가 미국에서는 지나갔고요. 그리고 EU는 요새 좀 조용합니다. 그죠? 중국은 공산당 대회가 다음 달에 있는 것 같고. 동아일보 이세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 있는 곳이 유엔 사무실이죠? 유엔 회관이죠? 그죠? 본회의장. 네, 뉴욕에 예. 있는 유엔 본부입니다. 본부, 네. 예. 어느 때보다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유엔 총회 연설이 있은 뒤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공식적인 외교 연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네, 아무리 적이라고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 중동의 또 다른 이제 강국인 이란에 대해서도 불량 국가다. 폭력이랑 혼란을 수출하는 나라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미국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자유분방한 대통령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자유분방하다고 말하기도 조금 좀 애매한 면도 있는데, 예. 이런 식의 이제 그 연설을 한 대통령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유엔이라는 이제 공간이 그 국제사회의 이제 공통된 이익이나 가치를 지향하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인데, 예. 여기서도 뭐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 무엇보다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너무 강조했다는 지금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사실은 하나의 출발하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 중에 한 축이
바로 유엔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유엔을 지키고 국제 질서를 이끌었던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질서를 자기가 세워놓고 스스로 파괴하는 언사를 하고 있으니까 세계는 조금 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다른 대통령도 아니고 이제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발언했다는 게 더 이제 충격적이고 좀 부적절하다는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북한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색적으로 비판을 한 다음에 북한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이용호 외무상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이제 좀 이른 아침에 뉴욕에 도착을 했는데 이용호 외무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개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용호 외무상 역시 예. 외교관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말을 한 거죠. 예.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좀 얘기를 하자면 예. 뭐 트럼프 연설은 개 짖는 소리다. 예. 우리를 놀라게 하려 했다면 개꿈이다. 이런 예. 표현까지 썼습니다. 북한에서 개 짖는 소리 개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개 땡땡 이런 말의 그 개하고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나요? 거의 지금 이 레토릭 상으로 보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 예. 우리도 흔히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좀 약간 이제 나쁘게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면은 큰 흐름에서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개값이 얼마나 비싼데 요즘 이 애견을 기르는 게 얼마나 비싼데요. 참. 조금 뭐 하여튼 좀 외교관으로서는 참 이거 역시도 좀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외신에서는 오늘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뉴욕 비자가 나왔던 모양이군요. 뉴욕을 도착한 거 보니까 그죠? 네, 뭐 유엔 본부에는 사실 북한 대표부도 있어서 외교관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업무를 네. 하고 있고 또 이런 이제 유엔 총회는 어쨌든 전 국제사회가 모여서 이제 향후 나아가야 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니까 북한 네. 역시도 뭐 참가할 수 있는 또 북한도 회원국이니까요. 예, 그런 예.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용호도 이용호지만 이란도 거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조금 덜 화제였지만 사실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 이란 하산 루하니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신참 불량배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예. 자신들을 불량 국가로 비유한 것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또 대응을 했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야, 참, 이 미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참, 오늘 밤에 문재인 대통령 연설이 있습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10시 45분경에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을 예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뭐 당연히 북한 이슈가 그 연설의 화두가 될 것 같고 네. 이제 북한의 최근 핵실험으로 인한 문제랑 또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되고 한반도 평화가 왜 중요한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 또 네. 국제사회의 어떤 관심이나 해결책을 이제 모아달라고 아마 선언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나면 안 된다. 아마 이런 표현들도 좀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지금 예상이 그 외교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지도 역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 뒤에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전쟁이 나면 안 된다. 이거 잘못 신호를 북한에게 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얼마나 이것이 이제 우리 한반도 현실이 엄중하고 아니, 좀 또 엄중하죠. 예. 예, 엄중하고 또 얼마나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또 국제적으로 이제 그런 공조를 강조하고 논의 과정을 연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좀 거론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추측들도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한미 FTA라든지 다른 이슈들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그 연설이 이제 끝이 아닙니다. 연설 다음에도 중요한 지금 일들이 중요한 사항이 예. 예정이 돼 있는데 예. 먼저 연설 때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예. 뭐 이 자리에서도 당연히 북한 문제, 특히 대북 제재를 앞으로 어떻게 같이 할 것이고 이제 안보 협의나 이런 걸 어떻게 논의할지가 다뤄지겠지만 네. 이 과정에서 아마 한미 FTA 문제도 논의가 될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한미 FTA 문제를 논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또 좀 이제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들을 짚어볼 수 있는 사항들이 좀 공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러는데 혹시 미국하고 일본이 너무 우리를 몰아붙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그거 뭐 현재 분위기상으로 보면 또 우리가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거나 스탠스에서 뭐 이렇게 크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흐름에 있어서는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소위 말해서 한국이 좀 일방적으로 좀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이런 일보다는 네. 어쨌든 가장 지금 세 나라가 그 북한 핵으로부터 이해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제재도 결국엔 세 나라가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좀 논의가 많이 되고 또 이제 관련된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외신도 그렇고 우리 국내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외교 오늘 뭐 국무회의에서 800만 달러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하겠다. 그건 당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했지만 또 네네. 한편에서는 미국 본토에서 포병부대, 정밀 타격하는 포병부대가 와서 오늘 실사격 훈련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는 여러 가지 미군의 어떤 군수기지 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때 지원을 800만 달러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거 나오고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군사적 어떤 그 변화도 언급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제재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협상이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 또 일방적인 거라기보다는 계속 복합적인 이제 그런 방법론들을 여러모로 언급을 해왔는데 네. 그런 연장선에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듯이 적을 몰아도 테러는 만들어 놓고 몰아야 된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죠.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결국 이 문제라는 것은 대화 없이는 또 해결이 힘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대화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재도 또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흐름에서 보면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또 이 곧 거론이 될 만한 고려가 될 만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늘 문제는 북한을 믿을 수 있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워낙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나라고 또 이제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좀 보여주지 않는 행태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가장 리스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해결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인 거죠. 현 체제에서는. 예, 아이고 미국 대통령 보고 개 짖는 소리 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멋있다고 해야 될지 제정신인가 해야 될지. 다른 뭐 특별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까? 네, 뭐 이용호 외무상 개 짖는다는 표현을 쓸 때 이용호 외무상이 22일 날 유엔에서 연설을 합니다. 예. 그때 또 무슨 얘기들이 나와야 될지 이제 상당히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고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할 때 과연 이제 이용호 외무상이나 박홍남 북한 그 유엔 주재대사 이런 이제 북한 외교가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예. 연설을 들을지 혹은 뭐 듣는다면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과거에 그 트럼프 대통령 연설할 때는 그 유엔 대사는 안 들어왔었거든요. 아예 썼었는데 예.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아일보 이세영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늘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거든요. 예측 가능해야 되겠죠. 특히 안보에 관련해서만큼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국민의 세금이 한두 푼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몇 천억, 몇 조씩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과 기조는 늘 정확하고 투명해야 되고 일관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핵 잠수함, 청와대는 미국과 합의한 바 없다. 그리고 근데 한미 정상회담 전화 통화 뒤에는 백악관 쪽에서는 개념적 승인을 언급한 바 있다. 물론 요즘 백악관과 청와대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고 대부분 백악관 쪽에서 좀 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핵잠수함 추진과 함께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핵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단장 지내셨죠?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핵 잠수함에 대한 강한 의지를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를 하시는데요. 네.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의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한도탄이죠. 예. 이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무기체계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 작년 8월 24일이 북한에서 SLBM을 500km까지 발사를 성공했어요. 네. 그래서 이 SLBM의 핵무기를 실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핵무기 운반 수단은 폭격기하고 ICBM, SLBM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 SLBM이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폭격기나 ICBM은 날아가는 게 이제 발사할 때부터 날아가는 비행 시간이 길기 때문에 네. 중간에 요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 잠수함에 싣고 물속에 들어가면 언제 어디서 쓸지를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제일 무시무시한 무기체계인데 예. 이 SLBM 탑재 잠수함은 지금 러시아나 미국 같은 경우는 서로 출항 때부터 감시하다가 물속에서 계속 추적 감시해요. 그래서 절대로 핵무기를 못 쏘게 네. 이런 작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디젤 잠수함으로 이런 작전을 할 수 없어요. 네. 핵추진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면은 무제한으로 작전이 가능해요. 지금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2-3번 올라와야 됩니다. 축전지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은 속력이 빠르잖아요. 예. 파워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 잠수함을 따라가려면 속력이 2 내지 3배 빨라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24시간 돼야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북한이 SLBM을 탑재하고 우리를 위협해도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 네. 용어에 대해서. 네,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핵추진 네. 잠수함하고 전략 핵 잠수함하고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정확한 이야기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또는 핵 추진 잠수함 이렇게 표시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연료를 우라늄을 쓴다 그거예요. 네. 우라늄. 그런데 거기에는 핵무기를 실는 잠수함이 있고 핵무기를 실지 않는 잠수함이 있어요. 예. 핵무기를 실는 잠수함을 전략 잠수함. 그다음에 핵무기를 싣지 않는 잠수함은 공격 핵 잠수함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청취자들이 좀 혼돈스러울 것인데 예. 우리가 지금 가지려고 하는 거는 공격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여기는 핵무기를 싣지 않고 예. 오로지 북한의 잠수함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수준을 요구하는 겁니다. 북한의 SLBM을 발사시킬 수 있는 잠수함 중에 핵 추진 잠수함, 전략 핵 잠수함은 있습니까, 그러면? 북한은 지금 정보에 의하면은 작년에는 한 발만 듣고 발사하는 이 정도로 만들어서 했어요. 그러나 예. 지금 2-3발을 실을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는 정보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2010년에 북한에서는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자 해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이 있으면은 북한의 SLBM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기한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앞바다에서 작전을 함으로써 무기한 이 잠수함이 활동할 때마다 계속 추적해 다니면서 그렇죠. 물 위에 나오지 않고 객추하거나 침몰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해 잘하셨습니다. 예. 네네. 자, 그러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손발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보도하는 시기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협상하고 타협하고 어떤 결과가 있기 전에 예단해서 하면은 네. 이 결과를 두고 예측은 못 하잖아요. 정상들이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신뢰 문제, 보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이견이 있는 것이지 네. 근본적으로 이 지금 북한의 SLBM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커다란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ICBM을 개발하니까 미국이 온통 뒤집어졌잖아요. 사실은. 예. 본토를 공격한다 안 한다. 그래서 양국의 위협이 굉장히 심대하므로 이건 분명히 상호 합의해서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에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 단장을 지내셨다고 제가 문근식 국장님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안보 환경이 지금처럼 유중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실험도 안 했었고요. 2003년이니까요. 네. 2006년에 핵실험을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전력 건설의 우선순위에 그때 상위를 차지할 수 없었어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좀 미비한 상태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독일로부터 디젤 잠수함을 도입한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네. 우리도 운영 노하우도 없고 저도 사실 겁이 났습니다. 이걸 다 할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해군에서 주관해서 해라 하면서 해군의 다른 예산과 공통으로 운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상 우선순위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당시 장관께서
지금 잠수함 이거 계속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네. 2차 대전 때 그렇게 혁명공을 세운 디젤 잠수함에서 없앴다 하더라. 예. 왜 그랬느냐? 그런데 사실 디젤 잠수함보다 가격은 한 200~300 비쌉니다. 예.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한번 미래에 지향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 계획은 세웠지만 예. 현실로 받아들이기는 약간 어려웠던 점이 있었죠. 예. 하지만 문근식 국장님 안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라고 하는 집단을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김정일이나 김일성이가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수도 없고 만들 생각도 없다는 말을 100%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보에 구멍이 들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라도 이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선제적으로 좀 만들고 준비를 했었던 게 옳지 않았을까요? 경험이나 기술이나 예산 문제가 있었다고 하시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아쉽죠. 왜냐하면 네. 그때 우리가 이것만 먼저 했더라면은 그러니까요. 북한보다 비대칭복이 가장 먼저 앞선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나 이 점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은 이제 기존 사업들이 쭉 가는데 예산이 좀 추가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부딪히게 됐었어요.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가 그때가 어떤 좀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네. 지금은 우리가 원자로도 제작해서 수출하고 있잖아요. 네네.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요르단 이런 데 수출하고 있고 예. 잠수함도 우리가 2008년부터 독자 설계한 3,000톤급이 내년에 물에 띄워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경험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원자로를 안 만들어보고 이것들이 또 굉장히 벽에 좀 부딪혔던 겁니다. 예, 문근식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이 정치하는 분,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은 그때의 근시안적인 정책 결정을 하실 게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요? 15조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예. 우리가 지금 한 몇 척 정도 만들 거냐 염두 판단하면은 한 6척 정도 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잠수함의 수준은 예. 지금 3,000톤 걸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그게 한 8천억 정도 돼요. 예. 그거에 약 2배 정도, 1.6조로 보면은 그러네요. 한 6척 정도 되면 8, 9조예요. 한 10조 정도 되네요. 잘못 계산된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10조가 한꺼번에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렇죠. 이것이 매년 10년, 7년,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죠. 매년 한 2, 3천억씩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하면은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이 한꺼번에 드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국민 소통도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주변 국가들, 일본이나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와요. 네. 근데 이거를 이웃집한테 지금 우리가 보초를 세울까요? 아니면 울타리를 할까요? 물어보는 인국이거든요. 이 강도도 보통 강도가 아니라 핵무기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웃집 중국이나 일본은 이미 아주 튼튼한 울타리를 세우고 보초를 다 세워놨어요. 중국은 핵잠수함도 있고 일본은 핵잠수함 만들 기술이 다 있고 그러나 일본은 그렇게 갈급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핵잠수함 3척 이상이 항상 본토에 있어요. 그다음에 핵 추진 항공모함도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북한이 제일 먼저 타겟으로 표적으로 삼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 발등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체 안보를 위해서는 정말로 온 국민을 이해를 시켜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가는 방향을 예시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미리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예. 북한에게 800만 달러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해야 될까요? 그래서 거기도 많은 이견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국방하는 사람들은 국방에 대해서만 오로지 전념하고 나머지 정치적인 거는 정치인들 좀 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그거를 국방하는 사람과 자꾸 물어보면 이거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정치 분야가 돼버리고 전문성이 틀리니까요.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 청문회 할 때 계속 장관들한테 정치적인 걸 물어보고 그러니까 계속 눈치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군인들은 오로지 싸워서 이긴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게 나의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 말씀 정말 귀한 말씀 들었네요. 국방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걸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면 곤란하다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만 인터뷰하고 또 다음에 인터뷰 연결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문근식 한국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이었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